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욱 예지학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진욱입니다. 좀 전에 박인석 교수님이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너무 잘 들었고, 아까 마쿠아리 베이타운 나왔잖아요?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박사학위 논문을 찾으시면, 거기에 단지를 분석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상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박인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걸 좀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울이라고 건축도시공간연구원에서 주거센터장을 하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되는데 저는 사회로 나와가지고 설계사무소 다니다 개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정책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 거의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모아타운, 저희 회사에서 연구 결과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개별 필지,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저층 주거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휴먼타운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게 지금 있는데, 뉴빌리지라고 국가에서 냈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휴먼타운이라고 먼저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다가 뉴빌리지랑 너무 똑같아서 지금 합쳐서 시범단지를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저희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로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안 됐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10여 년 자료도 있고 최근 자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프린트물로 안 나눈 자료도 여기 영상엔 있습니다. 뒤에 PT 자료에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요새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부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맨날 놀러 옵니다. 처음으로 돈 받으러 왔습니다. 강연하면서. 그래서 오늘 다 쓰고 갈 예정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현황 문제점 보여드리죠. 다 이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따구로 짓냐.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도대체 개선하는 방법이 없냐. 지어지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저기 사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느낀 건데, 저희 회사가 설계사무소도 있고 건설사도 있거든요. 이 건설사한테 양심을 바라는 거는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사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고 건설사는 그 상품을 만들 뿐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저렇게 하지 말라고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잖아요. 한강변에 저렇게 하지 말라. 지금 해운대 앞쪽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구릉지냐 그런 거 상관없이 포베이에 갤러그 같은 거냐, 판상형 타워가 들어가냐.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라는 거는 레귤레이션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법규가 지배하는 게 아파트의 디자인입니다. 제가 연구소 가기 전에 현상 설계를 아파트 LH 각종 현상 설계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한 10년 정도 했고, 제가 또 연구소 나와서는 또 ANU라는 또 설계사무소 가서 제가 특별건축구역을 첫 적용해서 아크로리버파크라는 걸 설계를 했는데, 이게 그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설득해가면서 이렇지 않은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게 현 제도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저런 인프라, 강남구청 있다 해도 뒤에 담장에서 공공보행 통로 아무리 한다 해도 다시 막죠. 지금 최근에 강남의 아파트들 정비사업 이제 나서 통과돼서 지어진 준공된 아파트들이 공공보행 통로를 전부 지정했거든요. 요새 또 막겠다고 난립니다. 전쟁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법률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비사업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종상향을 토대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혹은 국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아파트를 확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기반시설도 정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로만 이 주택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종상향을 해서 공공행에 기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아파트를 만들면 공공보행 통로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공공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막상 입주해서 조합이 개발하고 입주자는 다른 분들이잖아요. 뭐 조합원들도 있겠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형성되면 무조건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원래 아파트 용적대로 지으면 된다. 자기 분담금 내서 왜 그걸 종상향해서 이걸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난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나 그냥 샀을 뿐이다. 내 집이니까 그냥 내가 맡겠다. 이런 논리인데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막아서요. 아마 이게 법적 분쟁이 붙으면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전 서울시장이 지나가다가 저거 누가 허가해줬냐고. 저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이런 거 산에다 져야 되냐. 저 폭파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임인 시장한테 가서 한 말입니다. 시장님, 이거 합법권 주물입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 법이 제대로 된 거를 왜 폭파하라고 하냐.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정책적 결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 않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진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막 양심을 그렇게 묻진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줬던 그림이 특별건축구역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면 저런 아파트가 나오니까 저 제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이걸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도에 의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다 아시죠? 아파트는 인동거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용적률 300%짜리 배치도 그리려면 설계사무소에서 10년 이상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아무나 300% 찾는 거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한 뭐 5년 차면 250 겨우 찾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유니트랑 막 변경해 가면서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300이라는 숫자를 찾는 거지. 이 아파트라는 게 각종 규제와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건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동거리가 지금 우리나라 주거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4베이, 3베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구호입니다. 왜 그 3베이와 4베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발코니의 면적이 다릅니다. 이게 발코니의 면적이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제가 이거 뭐 나쁘게 조합들 설득할 때 썼던 건데요. 2베이 아파트 5구짜리랑요. 4베이 아파트 5구가 있습니다. 몇 평이 다른지 아세요? 4평 정도가 다릅니다. 방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집 크기가 달라지는 묘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건설사와 상품을 개발하는 모든 건축 설계 사무소들이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계속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한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라는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동거리라는 거는 저 직각 방향으로 거리를 띄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법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뭐 적용되는 법규도 있지만 저 인동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주동이 개발되는 겁니다. 저 주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5만 가지의 각종 지식을 동원해서 저 인동거리를 피해야만 300%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지식을 갖고는 저 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150%, 200% 용적률 안에서는 쉬워요. 근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용적 300%짜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 다음 페이지가 더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용적을 300%라고 좀 부산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이 그런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0%인데 실은 300%가 아니에요. 발코니 면적이 30%입니다. 저거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용적에서 체킹을 안 해요. 희한하죠? 용적이 있는데 용적을 체크를 안 해요. 실제로 360%입니다. 저희가 거의 400% 육박한 주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서비스 면적으로 빼주기 때문에 건설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따로 받죠. 분양을 해도. 예? 그게 한 최소 3천에서 5천 정도 할 거예요. 옛날에 3천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따로 받는 건설사의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제가 설계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었는데 저는 발코니 확장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건설사가.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너만 안 하냐고. 그러니까 쭉 가는데 저희 집만 빵꾸가 하나 뚝 뚫린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 무료로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단열이 안 돼가지고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사인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건설사가 그냥 이 집은 우리가 그냥 해주겠다 해서 제가 무료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발코니 확장이라는 그러니까 건설사의 이익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시겠어요? 저희 지금 강남에 지금 아파트 5,000세대짜리 들어가거든요. 1, 2, 4 주고. 예를 들어 3,000세, 하나 확장에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천만 원 5,000세대면 얼마예요? 250억 아니에요? 25억인가? 250억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룰을 바꾼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예전에 제가 발표했던 자료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가 이게 왜 사선으로 쓴 줄 아십니까? 이게 잠실의 렉스 아파트예요. 잠실 주경기장 옆에 있는. 근데 보시면 여기 삐딱하게 섰죠. 요 도로에 사선 방향으로 섰잖아요. 이 당시에 도로 사선이 있었어요. 도로 사선을 직각으로 봤기 때문에 도로 사선에서 조금이라도 도로에 붙이려면 저 사선으로 놔야 됩니다. 저게 결정한 겁니다. 저 아파트 배치를. 이렇게 놓는 순간 박자가 직각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법규 때문에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가다가 다른 주동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저게 한번 나오면 끝까지 저 주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법규예요. 근데 이 법규를 깨지 않고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 수 없다. 제가 그때 설명을 하려고 만났던 자료고요. 그럼 왜 도대체 아까 교수님이 엄청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가로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가로에 대한 생각이 없다. 우리는 아직도 모든 문서를 보잖아요. 도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항상 영어로 설명하는데 영어는 로드, 스트리트, 어베뉴 이런 개념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도로 안에 가로도 있고 도로 안에 차도도 있고 도로 안에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 개념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해요. 저 블럭에. 그러면 블럭의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블럭의 특성은 뭐가 결정하죠? 블럭을 감싸고 있는 가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블럭이면 4개의 가로가 최소한 3개나 4개가 감싸져 있겠죠. 블럭을 토대로. 그 가로 성격이 다 같나요?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로 성격을 규정한 적도 없어요. 아까 교수님 보이셨던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가로 공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게 무슨 가로다. 이 가로 공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성격을 밝힌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냥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설계안이 바뀌기도 힘들고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제도는 또 이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규제는 기본적인 원칙만 정하고 이 지자체나 정부는 가이던스, 우리가 가이드라인과 가이던스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한국어가 쉽습니다. 방침, 이게 가이던스고요. 지침,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향성은 창조적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가이던스를 만든 게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방침과 지침이 있어야 현재 컨텍스트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지금 이게 셋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결국은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가이던스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갈 수 있게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유도 지침이 반드시 2개가 공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분들은 유도 지침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볼 때마다 다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인허가를 내주냐.
이거 각자 생각이 다 다를 텐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이상 건축물이 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폼 베이스 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스를 통해서 아까 마스터 플랜 하듯이 매스를 통해서 이거를 결정하는 구조를 보고 이 지침을 운영하면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가 특별건축구역이거든요. 내일 저희 윤혁경 사장님이 아마 내일 발표하실 겁니다. 제가 ANU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계한 아마 아크로 리버파크가 아마 설계자 올지 모르겠으나 올 거예요. 그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윤혁 대표님이 발표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 제도라는 게 얼마나 재미냐면 이게 건축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아시죠? 다 이게 지구단위나 이런 게 근거법령이 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즉 관리계획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건축이 그 땅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토대로 건축법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시죠. 근데 원래 관리계획을 결정했다 해도 건축심의에 와서 특별건축구역 할 때, 야, 이게 토지계획이 좀 이상한데? 앞에서 결정한 높이가 창의적인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좀 높고 낮음을 좀 바꿀 수 있어야겠는데?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행정을 안 할 뿐이지. 바꾸면, 여기서 바꾼 내용은 이 위에 있는 그 도시계획본부나 앞에서 선행된 자료들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좀 부산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정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이 두 가지 업무를 나눠서 해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꾼다고 해도 위에서 다시 재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이게 하도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서 한다고 미리 가서 얘기해요. 앞에서. 우리는 특권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높이를 좀 자유롭게 결정해도 괜찮겠다라는 승인을 한번 받고 건축심의 가서 합니다. 그래서 좀 타협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세종시는 어떠냐? 행복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이제 들어갔죠. 세종시로. 거기에 나오는 건축물들의 토지 이용 계획도는 건축 발주를 할 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 통합 디자인이라는 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발주에서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뒤에 가서 바꿀 때도 같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정 프로세스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좀 잘못된 거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당한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시장의 권한이라고 써 있거든요. 법규에. 시장은 시도지사는 바꿀 수 있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가 써 있어요. 법령에. 단 한 번도 안 해서 그렇지. 기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게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거예요. 15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년,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거 만든 지가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지금도 쓰고 있겠습니까? 농담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뭐 테라스 하우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공동주택 유행 만들고 동네 풍경에 보탬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건 거예요. 가이드라인. 이게 아까 뭐라고요? 가이던스입니다. 방침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저 옆에 보이시는 저 노인 부부 사진 보이시죠? 저게 코판사이드라고 제가 네덜란드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남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남쪽 방향에 출입구가 있고 저 테라스가 있고 저 밑엔 동네 골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보이시면 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할아버지 보이시죠? 요 집 듀플렉스 2층입니다. 저기서 나와 계신 거고 나중에 이후의 장면은 뭐였냐면 한 청년이 저 할아버지랑 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바깥 풍경 구경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건축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도형 아파트를 못 만듭니다.
만드는 순간 손해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계단형 아파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게 발코니 면적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발코니 면적으로 공짜 면적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 공용 면적 복도형 아파트를 만드는 순간 안 팔립니다. 저 누가 삽니까, 이제. 그 수식을 다 이제 소비자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돈 내고 왜 작은 집을 사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도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가 3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실제로 세보면 그냥 전 360%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발코니고 뭐고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걸 왜 그 서비스 면적으로 어렵게 계산하고 막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발코니가 1.5m까지는 면적에서 제외해주고 2m 넘어가면 제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 앞에 있었는데 잠깐 설명 다시 하고 갈게요. 아이고, 뒤에. 이게,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요 모서리 있죠? 저렇게 발코니를 내밀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발코니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모서리로?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법규상 저건 전용 면적이 돼요. 그래서 저건 만들 수가 없어요. 저것도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숱하게 지적한 거예요. 일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발코니 면적 규정을 벽체에서 튀겨요. 이렇게 1.5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은 튀길 데가 없으니까 저 사각형이 비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기고 이쪽으로 튀기면 저 사각형이 벼요. 그래서 저 사각형은 전용 면적이라 코너브 발코니를 못 만듭니다. 일본은 밖에서 튀깁니다. 무한의 공간에서 안쪽으로 튀기거든요. 선을. 그렇기 때문에 코너 발코니도 면제됩니다. 간단한 건데 이거 수없이 주장해도 안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건데 뭐 저런 제도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고요. 아까 제가 저 폭파해야 된다는 그 아파트 설계를 특권으로 했잖아요. 이게 가로 풍경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설계할 때 이 가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설명드린 거고요. 뭐 시오토메 코다는 이제 일본은 주택공사가 없어졌어요. 저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인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건축가들과 저 도시의 공간 구조와 연속되는 저 도시가로에 대한 것과 저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보시면 이게 도시주거가 이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명쾌하게 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 공유해야 되고 뭐 주민과 차별 없는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이 가이던스인데요. 서울시는 이 가이던스를 15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비 사업은 이 6개의 원칙을 네가 한번 와서 설명해봐.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도 반은 좋은 게 나오고요. 반은 좀 아직도 똑같이 여전한 단지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할 때 아까 박인석 교수님이 썼던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엄청 흐뭇했습니다. 야씨, 내가 그린 그림이 저에 들어가 있다니만. 이게 뭘 얘기한 거냐면요. 답심리의 삼성 아파트예요. 이거 할 때 제가 이 용역을 할 때 건설사를 다 불렀어요. 이게 삼성건설이 지금 레미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냐. 특권으로 할 때랑 그냥 지금 현재로 할 때랑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3% 차이 났습니다. 왜냐? 엘리베이터 대수가 좀 늘어나고요. 콘크리트 물량은 같고 이러다 보니까 거푸집은 제가 알아봤더니 연회 통으로 빌려 쓴대요. 그래서 거푸집은 많이 써도 상관없대요. 건설사는. 그래서 저거 물어봤더니 3% 차이 나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한 4, 5% 차이 날 겁니다. 근데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특권에서 용적을 줄 수 있는 법령이 생겼거든요. 특권하고 용적으로 국회법상에 20%를 더 줄 수 있습니다. 300이면 360%까지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을 줘서 디자인을 사업성을 맞춰주는 방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지금은 현재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막 주장할 때 용적 주는 룰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적을 주고 싶어도 못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실현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릉지예요. 저거 구릉지에 저 다 인허가 나서 저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저 실문을 쓰려고 했다가 건설사가 너무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냥 메스로만 그린 거고 저걸 디자인해서 같은 용적으로 특별건축구역하면 저렇게 지을 수 있다. 테라스하우스랑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 데이터 보시면 앞으로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비교한 거예요. 보세요. 평균 층수 21층. 저희 5에서 25층 층수가 좀 더 올라갔죠. 그리고 1조 분만족 세대가 9.4%예요. 얘 보시죠. 32.8%입니다. 환경도 훨씬 나쁩니다. 그리고 도시가로의 접도율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 가로와 건축물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냐를 핵심적으로 제가 본 거거든요. 접도율 보시면 8.8% 대 68.2%입니다. 그러면 가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이시죠? 이 단면도 중요한데요. 단면도 보이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단면도 보이시나요?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보시면 통경률, 이건 통경률을 봤죠. 이거는 왜냐하면 산악지에 생겼기 때문에, 구릉지에 생겼기 때문에 구릉지의 통경을 얼마나 갖고 있냐? 18%, 8.7%. 최대한 그래도 얘보다는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강변에서 있을 땐 어떻게 하거냐. 이거 원래 덮개공원으로 더 화려했는데 이거 수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 이제 서울시는 커버드 파크라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서 이제 만듭니다. 저 이제 올림픽대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공원을 위에를 덮어서 한강공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국토부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아파트 단지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거를 왜 공공의 기여로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개념적으로 되게 다른 거예요. 저렇게 짓는 아파트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담장 없는 아파트입니다. 다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을 전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는 거지 저걸 담장 짓는 아파트에서 뭐하러 저길 내려갑니까? 저 주민들을 위해서 저걸 만들어줄 이유가 없죠. 기본적으로 다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앞에 다 보시면 단면도 보세요. 이 단면도의 차이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건축물 자체도 풍경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건축물 자체가 그냥 하지 마. 이거 뭐 건축물 자체는 무조건 해악적인 거야. 이런 개념을 좀 깨기 위해서 제가 디자인을 했던 거고 이렇게 그 단면도를 실제 오픈된 아파트랑 지어진 아파트랑 법규를 달리 적용했을 때 바뀐다라는 거를 수치와 여러 가지로 다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시설 복합화, 입체화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컨디션, 그러니까 컨텍스트, 땅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축물 아파트도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안 지을 뿐이지. 그러면 이걸 시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줬나? 라고 물어보면 안 제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자는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 잘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사람들을 조금만 덜 버게 해주고 조금만 유도해주면 전 제대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다양성과 성능이 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특권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 거죠. 이 도곡동 렉스 아파트입니다. 지금 지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상형이 룰이 나오면 판상이 가고요. 여기에 이제 타워가 나오면 다 이런 타워 갤러그 타입이 이렇게 다 가야 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배치도 보이시죠? 수도 없이 많이 바라본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아파트 배치도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이 가로의 성격이 다르다. 그럼 이 학교와 얘는 도대체 어떻게 연속시킬 것이냐.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냥 한 번에 처음 진 게 아니고요. 저 학교가 다 지어진 다음에 이게 재건축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를 살펴보고 이런 완충노치 설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5만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다. 또 이거 다 지키다가 이렇게 지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보시면 이 단지가
실제로 가로 공간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만들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인동거리 기준, 그 다음에 주동 길이 향 이런 거 6호조 배제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가로 공간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주변 가로와 연속적일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도시와 함께 주거지로서 도시주거로서의 역할을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제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종 법규, 이건 자세히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에 대한 법규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는 개별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얘기들, 그 다음에 제도들 설명한 거고, 제도의 개요인데 오늘은 제가 이거 드린 거 말고 뒤에 또 한 무더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 절차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행법상 여러분들 제가 이게 강의할 때마다 저는 제가 연구소 출신이라 제도에 대한 거를 저희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장 법을 배울 때 가장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요.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패러럴하다. 동등선상에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국회법이 상위법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정해도 건축법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법 개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자는 상위법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지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이거든요. 서울시 건축심의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위원회는 자문기구냐 의결기구냐 가지고 또 논쟁이 엄청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문기구입니다. 의결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와서 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자문기구가 결정했다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못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실은. 근데 지금 행정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기가 좀 어렵죠.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과 각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이걸 운영하시다 보면 통합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압구정 지금 신통계획안을 들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하지 않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나중에 저희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면 거기에 안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부산에 와서 제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신속통합기획은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재건축 10년 걸렸는데 5년 만에 줄였어요. 이 내용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획기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계획국에서 토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토지 이용 계획을 결정하는데 처음으로 건축 설계사무소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토지 이용 계획 그림을 그립니다. 누구와 함께요?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그립니다. MP를 정해서, 마스터 플래너와 마스터 아키텍트를 정해서. 그런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똑같은 거예요. 엔지니어링 업체가 지구단위 관리 계획을 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을 결정하면 건축 쪽에 내려가서 그 토지 이용 계획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속 통합 기획을 할 때 핵심적 가치가 뭐냐? 서울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고 싶다. 그걸 실현하려면 건축 설계사무소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랑 엔지니어링 사무실이랑 같이 뽑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나 주관사는 설계사무소가 해라.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엔지니어링 사무실과 함께 들어갔다가 이걸 막상 해보니 야, 엔지니어링 사무실 필요 없겠는데? 설계사무소가 했으면 좋겠다. 설계사무소가 하되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영역은 구청에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정비사업하는 업체를 구해라.
그래서 저희가 원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청 용역업체랑 서울시 용역업체랑 다 같이 와서 통합안을 만들고요. 그 통합안을 토대로 토지 용역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죠. 가이던스가 있고 방침, 동네 풍경의 보탬이 돼야 돼요. 가로는 공간적 성격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을 위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 위에서 한 말을 가지고 각자 땅에 이 컨텍스트를 적용해서 나는 이러한 가로의 공간적 성격을 이렇게 부여했고요. 이러한 부여한 공간에 동네 풍경의 보탬이 되는 이런 매스를 계획했습니다라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나온 걸 토지 용역도를 보고 조합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조합이 서울시와 어떠한 협의 없이 법률적 검토만 해서 최고의 이익안들을 도시계획심의에 올려요. 그럼 이거 난리 나겠는데, 이렇게 지면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가 2년도 갑니다. 3년도 가고요.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왜 서로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서로 모르니까 모르는 안을 행정적 처리를 한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가 방침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압구정이나 이런 계획들을 보시면 전체 통합 마스터 플래너가 한 분 계시고 1, 2, 4주구에 대한 각 이러한 가이드를 만들 회사를 다 뽑습니다. 그러면 그 뽑힌 회사에 또 총괄 MP가 있고요. MP가 있고 또 M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 안을 만들어 갑니다. 계속 만든 걸 또 한 분이 전체 그 압구정 지역의 가이드를 조정하는 역할을 또 하십니다. 이건 좀 이쪽에서 양보하고 높이는 전체 구조로 봤을 때 가운데가 높고 옆에는 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율을 해서 최종안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따라가야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압구정 분들이 다 지킬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생각은 이래. 그것도 심의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생각한 공공적 가치의 가이드라인과 사업주가 생각한 내 공공적 가치의 가이드라인은 간극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사익은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정합니다. 그 기준된 안을 하나 가지고 제출한 안과 원래 갖고 있던 안을 조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공공적 가치도 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니까 조정할 수 있게 놔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저희들 이렇게 신도시 만들 때 아까 교수님이 광명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 건설사의 입김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블록 단위로 쪼개서 팔았을 때의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세종시나 안양이나 새로 만든 모든 신도시의 블록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한 사이즈 상품입니다. 저희가 행복도시 옛날에 당선됐을 때 이 건축이랑 저같이 도시 설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방식의 신도시가 공급되는구나. 저희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갔죠. 시설계 때 똑같이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심이 없는 도시라고 해서 이게 쭉 돌아가면서 어디든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실망감은 말할 수 없었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려요. 그 국토부 가보시죠. 세종시에. 거기가 이게 용처럼 이렇게 막 휘어져 있습니다. 종부정청소가 이렇게 전부. 그게 왜 건물이 휜지 아세요? 가운데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 모양에 따라 건물이 이렇게 디자인된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LH가 완공을 했는데 산을 밀어버렸어요. 가운데 산을 밀었어요. 그래서 건물만 꼬불꼬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산을 생각하면서. 이게 참,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아까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지만, 도시의 행정 프로세스와 건축이 떨어지면 이런 결과를 유래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축 행위가 뭐 같이 해서 통합적 계획을 한다 해도
실행 조직에 있어서 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분들이 만약에 그 실행했던 분들이 건축이 왜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된 줄 알았으면 산을 밀었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꼬불꼬불한 걸 폈겠죠, 다시. 저걸 다시 하자. 산 밀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 다시 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남아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비단 이 아파트 지금 주거 문제는 뭐 예를 들어 서울시나 부산시나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고 지금 저렇게 막 정비 사업이 법률로 저렇게 완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저렇게 짓는 걸 계속 볼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이끌어서 갈 것인가에 대한 행정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늦게 보여지는 이유가 그게 한 7, 8년 뒤에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못 보시는 겁니다. 이미 진행은 되고 있고 그리고 저렇게 보여지는 안들이 어느 정도 실현하는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확증은 됐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